네, 안녕하세요. 네, 참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24일 일요일 오후에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왔거든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퇴근하고 오후 3시에 마치고 퇴근해서 좀 씻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뭐 더운데, 어제 주말이라서 뭐 다 놀고는 계시겠지만 어쨌든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 오늘 할 책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입문이라는 책으로 이제 할 거고, 이 책은 1916년에서 17년 정도의 프로이트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묶어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입문자들한테 쉽게 처음에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프로이트가 만든 강의라서, 아마 프로이트 책 중에서는 좀 되게 쉬운 편에 속하는, 네, 그런 책이 되겠죠. 음, 바로 뭐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정신분석은 사회가 강요하는 의무나 가치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기를 권하는데, 이것이 아마도 이 이론이 전개될 당시 보수적인 사회 계층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같다. 예. 프로이트는 자신의 내면, 특히 성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그 당시에는 사회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어, 이렇게 성적인 면을 중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어떤 사회나 어떤 환경을 바꾸기보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반발도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갑니다. 정신분석을 통해 무의식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깨달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으며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다. 다만 분석가는 환자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즉, 환자가 자신을 인정하고 인생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아의 힘을 길러주고자 한다. 예, 정신분석의 이제 목표가, 어, 우리 자신을 인정을 하고 자아의 힘을 길러주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스스로를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신경증에 걸리고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는 이드와 자아 그리고 초자아에 대해서 여기서 뭐 이 책 전반에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프로이트가 한 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드는 이제 모든 리비도의 원천이고 여러 선천적 본능의 원천이다.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동물적이고 맹목적으로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할 뿐이다. 예, 그리고 자아. 자아는 이들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돌려놓아 현실적인 충족을 추구하게 한다. 자아의 일부는 의식적이며 또 일부는 무의식적인 것이다. 자아는 현실 원리에 충실하므로 현실의 에고나 인식 과정, 즉 합리적이고 지각적인 기능이 중요한 역할이다. 예, 초자아. 초자아의 기능은 이드와 자아를 비판하여 사회 규범에 맞는 생활을 해 나가게 하는 데 있다. 특히 성문제나 공격 본능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예, 여기서 이드와 자아와 그리고 초자아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상 이때 당시에는 초자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이때가 17년이니까 그때는 없었고, 20년도 넘어가서 이제 처음에 초자 개념이 나왔던 게 21년도 논문인가? 하여튼 쾌락 원칙을 넘어서 해서 처음으로 초자라는 그 개념이 나왔었거든요. 네, 어쨌든 갑니다. 문명이란 본능 충족을 포기하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면서 만들어진 것이며, 공동체의 새로운 일원이 된 개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본능 충족을 희생함으로써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그
문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충족을 희생할 때 그게 문명이 재창조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프로이트는. 그리고 실수 행위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실수는 피곤하거나 흥분하지도 않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일어납니다. 말 실수를 할 때 수천 개의 단어들 중 유독 어느 하나만 엉뚱한 단어로 바꾸어 말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필이면 어떤 한 가지에서만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그 프로이트는 그 말 실수하는 거죠. 말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무의식적인 어떤 동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예시들이 좀 많이 나올 건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라고 할 것을 제가 동력해도 될까요? 하는 그 책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 이게 자기 의도치 않게 나온 말인데 동력해도 된다. 이게 동행과 동력이라는 게 그 독일 말로 좀 비슷한데 우리나라 말로 비슷하지만 어, 이게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게 동행인데 이거를 동력이 이제 같이 이제 목욕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말실수에는 어떤 무의식적인 욕구가 드러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예를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교수가 취임 인사에서 본인은 존경하는 전임자의 공적을 지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것을 공적을 지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경우입니다. 말 실수 중 가장 일반적이고 두드러진 현상은 의도와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국회의장이 기회사를 다음처럼 했습니다. 여러분 본인은 의원 여러분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이에 폐회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장이 그때 당시 뭐 독일 사람이었겠죠. 근데 원래는 이제 개회에서 하니까 이게 그 국회를 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이제 폐회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볼 때는 이 국회의장은 회의를 열어봤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한 나머지 회의를 당장 폐회하고 싶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모임을 하거나 할 때 지금 하지만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거나 이런 심리가 많잖아요. 이제 그게 무의식적으로 실수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진짜 하기 싫은 어떤 수업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뭐 원래는 이제 이 1교시가 끝나고 다들 뭐 사무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을 이제 1교시 끝나고 바로 이제 우리 다 이제 집에 갑시다. 이런 식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어떤 사람이 친숙했던 고유 명사를 읽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가 그 이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Y는 X를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X와 연락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Y는 분명히 자기보다 행복한 X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어 친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원래 엄마 소세지 좀 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 오세지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아들이 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근데 프로이트 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어떤 한 명사가 기억 안 나는 거는 그 명사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있는 것은 그 계획을 거부하는 있고 나서 사과해도 소용없겠죠. 예, 친구는 즉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 부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 들어준다고는 했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어, 친구가 어떤 약속을 하고 계획을 잡는데 그 친구가 그 계획을 깜빡 잊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거 깜빡 잊은 게 아니라 어,
사실은 좀 그걸 하기 싫었던 거죠. 예. 그럴 경우에 우리는 좀 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이 소중한 만년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매형의 선물, 물건을 준 사람과 관계가 나빠져서 그를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그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좋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 싶을 때 우리는 물건을 잃어버리곤 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누가 이제 친구가 내한테 뭐 선물을 주거나 했을 때 그 선물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게 선물 준 사람이 자기가 되게 싫어졌거나 혹은 이제 이 선물이 되게 좀 지겨워졌거나 이랬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 선물을 좀 잘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갑을 선물 받았어요. 여자친구한테. 근데 3일 만에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 진짜 미안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책 읽으면서 내가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지갑 잊어버린 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친구한테 당시에 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의식적인 어떤 복수? 예, 그런 동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음, 몇 년 전에 어떤 문학단체, 이게 프로이트 친구가 겪었던 일인데요.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어떤 문학단체 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큰 관심은 없었지만 그 학회가 내 희곡을 상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위원회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했지. 그리고 바로 몇 달 전 그 희곡을 상연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어. 하지만 그 뒤부터 위원회의 회의를 번번이 잊어버리고 말았지.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위원회를 의도적으로 망각하는 것 같은 내 실수에 수치심을 느꼈어. 그래서 다음에는 기필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 다음 금요일에 회의장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지 뭐야. 확인해 보니 그날은 토요일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프로이트 친구가 어떤 문학단체에 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자기가 희곡 상영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수단으로서 그 문학단체에 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까 그 문학단체 갈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깜빡하게 되고 큰맘 먹고 갔는데 또 날짜를 착각하게 되고 예, 이게 아마 자기 내면에 이제는 더 이상 문학단체 가기가 귀찮다. 이게 실수로서 이게 드러나는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 또 이제 실수해내는데 한 가지 얘가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줬던 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렸을 당시에는 그 아내랑 좀 되게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그 자기 엄마한테 되게 잘해줬던 일이 생각이 잘해줬던 그 일이 있었는데 딱 그날 보니까 그 책을 딱 찾은 거예요. 서랍 속에 딱 열어봤는데 있었다. 그래서 와 이게 그 선물을 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고 사이가 좋을 때는 다시 찾게 되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그 프로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여자가 자기 여동생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길 건너편에서 자기 남편이 딱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순간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인지 깜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누가 걸어오네? 라고 했는데 맞다 남편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깜빡한 거죠. 예. 프로이트가 처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약간 좀 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실제로 얼마 안 돼서 이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좀 무의식 속으로 저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깜빡 잊어버린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죠. 어, 실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막, 그 정치인들이 좀 실수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실수도 그냥 하는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뭐 지하 경제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도 그냥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꺼림칙한 면이 있겠죠. 네. 어,
그리고 예, 갑니다. 그 살인범 H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H는 박테리아 연구원이었는데 연구실에서 매우 위험한 병원균을 배양해 주변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그 균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자신이 받은 배양액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불만을 연구소장에게 글로써 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생쥐와 모르모트에 관한 나의 연구에 의하면이라고 써야 할 것을 인간에 대한 나의 연구에 의하면이라고 써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잘못 쓰기를 발견했다면 분명 수상한 조짐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여기서 뭐 살인범이 저지른 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예, 이게 생지와 모르모트가 그게 독일 말로 인간이라는 말과 좀 비슷했나 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에서 이제 실수가 나오는데 그 프로이트는 실수한 그 내용을 그냥 넘기지 않는 거죠. 이게 분명히 뭔가 좀 의도가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을 거다라고 항상 그렇게 의심스럽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서 또 대표적인 게 분실과 잘못 놓기, 아까 분실을 얘기했듯이 뭐 잊어버리는 거를 말을 하고 음, 잘못 놓기도 이제 그런 거죠. 갑니다. 어떤 물건이 못 쓰게 되었거나 좀 더 나은 물건으로 바꾸고 싶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또 그것이 싫어졌거나 그것을 준 사람과 사이가 나빠졌을 때도 잃어버립니다. 물건을 떨어뜨린다거나 상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같은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건을 분실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대부분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프로이트는 자기가 물건 잃어버리는 것도 거의 자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각도 다른 실수들과 마찬가지로 거부당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종종 이용됩니다. 제 친구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는 내키지 않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회로 나가 누군가를 방문해야 했는데 기차를 잘못 갈아타서 다시 원래의 도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또 애인과 통화해서는 안 된다는 제 충고를 받은 환자는 저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이 무심코 실수로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식의 실수는 행복한 우연입니다. 예. 그 여기서 보면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되게 만나야 되는데 그날 이제 버스를 잘못하고 예.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실수로 자기 애인한테 전화한다. 이것도 사실은 뭐 애인이랑 좀 통화를 하고 싶었거나 그 모임에 진짜 가기 싫어서 그렇게 막 버스 잘못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예. 어, 사실 그 전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연구했던 심리학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과학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 프로이트는 계속 이거를 나름 좀 그럴듯하게 계속 설명을 하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도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꿈의 해석이 나온 거는 1900년 딱 20세기가 시작하는 그 해에 어, 브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그런 책을 이제 내놓습니다. 이 책은 되게 신선한 책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이런 꿈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한 책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근데 좀 약간 신비스러운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브로이트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일관성이 있는 법칙을 찾아서 이거를 꿈에 대해서 해석한 책을 내놓죠. 근데 사실 그 이 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뭐 솔직히 꿈도 뭐 잘 기억도 안 난다 아닙니까? 근데 프로이트는 이거를 뭐 매일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자기가 꿨던 꿈을 적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꿈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또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억이 난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그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하고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바로 적으면 꿈이 다 기억이 난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런 방식대로 해서 꿈을 좀 많이 기억을 했어요. 최근에 꿨던 꿈들도 저는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꿈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도 꿈을 분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은 엄청나게 한 번에 확 팔리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계속 많이 팔린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꿈의 해석
책으로 영감을 받았던 심리학자들이 되게 많았고, 여기에 나왔던 그 어떤 프로이트의 어떤 카리스마, 아우라가 있었겠죠. 예. 거기에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프로이트를 따르게 했던 그런 책이 되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았으니까. 심지어 이제 프로이트와 상당히 이제 다른 이견 차이로 떨어져 나갔던 반대파였던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도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프로이트가 꿈에 대해서 연구한 이 업적은 엄청나게 지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러나 다른 심리학자들도 여기서 이제 꿈에 해석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꿈을 또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뭐 성적인 충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배제를 하지만 그래도 그 꿈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프로이트가 상당히 탁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일단은 그러면 책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연구는 비과학적이며 신비주의자들이나 할 일이라는 빈축을 사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꿈은 거의 올바로 회상할 수 없으며 사소한 부분들 외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표는 모든 과학이 지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하고 현상들 간의 관련성을 찾고 가능하다면 그러한 현상들에 대한 우리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이트가 얼마나 좀 과학 지향적인 사람이다. 보편적인 뭔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칼융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집단 무의식 뭐 이런 얘기에 비하면 그래도 프로이트는 과학적인 방식을 사용했던 거는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날 저는 리비에라 연안에 위치한 수도가 몬테카를로인 어느 작은 나라의 이름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짜증이 났지만 꾹 참고 그 이름을 떠올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대신 떠올리기로 했습니다. 몬테카를로, 피에몬테, 알바니아, 몬테비에오, 콜리코, 몬케네그로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4개의 이름이 모두 몬이라는 동일한 음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에 잊어버린 이름을 생각해냈습니다. 모나코. 예. 이 유럽에 모나코라는 되게 작은 나라가 있거든요. 네, 거기 세계에서 거의 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인가 하여튼 거기 수도가 몬테카를로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모나코라는 수도가 생각이 안 나서 브로이트가 근데 비슷한 거를 자꾸 떠올립니다. 네. 몬테카를로, 피에몬테, 뭐 몬테비에오 이런 걸 자꾸 떠올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공통점을 찾아서 이제 거기에서 모나코라고 추리를 해서 맞출 수가 있었던 그런 겁니다. 이게 꿈 해석하는 거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꿈을 꿀 때는 우리가 한꺼번에 한 번에 바로 모나코라는 그런 어떤 하나를 지칭하는 꿈을 꾸지 않아요. 근데 좀 거기와 연관성이 있는 뭐 몬테카를로, 뭐 피에몬테, 몬테비에오 이런 단어들에 해당되는 어떤 꿈을 꿉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이 꿈이라는 거는 만약에 뭐 자기가 어떤 A를 좋아하는데 그 A가 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뭐 결혼을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따라 자기 엄마를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성적인 감정이 된다거나 이렇게는 안 되면 그거 자체를 이 초자가 억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그게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와 유사한 형식으로는 꿈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A를 좋아하는데 A가 어떤 뭐 리본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꿈에 나타난 어떤 여성이 A는 아니지만 그래도 리본을 하고 있다던가 하는 어떤 비슷한 점은 있어요. 여기서 모나코와 비슷한 게 몬테카를로, 뭐 피에몬테 뭐 이런 식으로 되듯이 그러니까 어떤 유사한 어떤 것을 자기가 그거 현상을 일단 딱 눈에 보이는 그걸 알고 거기서 유추를 해서 꿈이 뭘 말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일단 뭐 근데 예시를 보면은 뭐 쉬우니까 일단은 예시를 일단 한 개 볼까요? 네.
일단 한 남자가 자신이 잘 아는 어떤 여자를 침대에서 끌어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처음 연상한 것을 통해 이 꿈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뜻인데, 침대에서 끌어내리다가 아마 독일 말로 좋아한다라는 어떤 그 뜻과 동음이요. 예.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유사성을 발견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가 어떤 사람이 산에 이제 올라가서 상당히 먼 곳의 경치를 바라보는 꿈을 꾸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 친척 중에 한 명이 지구촌 소식을 알리는 전망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먼 곳 바라보는 꿈을, 예. 그러니까 그 잠재되어 있었던 그 전망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음, 이게 등산에서 이제 보는 거니까 그 잡지도 전망이니까, 예. 이제 그 친척처럼 자기도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꿈에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되게 제가 꿨던 꿈에 대해서 좀 최근에 이제 꿨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제 친구 한 명이 꿈에 나왔는데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도로 한복판에 대놨는데 누가 그거 차가 오토바이를 벅 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다 부사지고 오토바이가. 근데 거기서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어떤 희열을 느꼈던 그 장면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꿈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거냐면, 그 친구는 얼마 전에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친구가 저보다 좀 앞서 나간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오토바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앞서 나간다, 빨리 간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가 이제 그거를 벅 쳐서 다 부서지니까 내가 희열을 느꼈다라는 건, 어, 이제 그 친구 꿈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현실은 아니지만, 어, 어쨌든 그 친구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부서졌다. 예. 꿈속에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제가 해석한 거긴 하지만. 그리고 어, 또 한 개를 예를 들면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제가 안경점에 있었는데 갑자기 벽이 천장이 팍 날아가고 벽이 팍 이렇게 열리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이제 그것도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어,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블로그 같은데 글 같은 거 되게 많이 적으면서 내 자신이 어떤 노출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꿈에서 그 상황이 불안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거죠. 예. 어쨌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건. 예. 어쨌든 그리고 프로이트는 어린이들에 대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의 꿈은 짧고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애매모호하지도 않아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3개월 된 어떤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호수에서 배를 탔습니다. 내릴 때가 되자 아이는 내리기 싫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배를 탄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는 이제 지난 밤에 호수에서 배 탔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그 배를 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아이는 훨씬 오랫동안 배를 타고 놀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자기가 배를 너무 짧게 탔는데 이제 그 소망이, 배를 타고 싶은 소망이 꿈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꿈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소망 충족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 성인들의 꿈 속에서도 어린 아이들의 꿈처럼 왜곡되지 않고 쉽게 소망 충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배고픔이나 갈증, 성적 충동과 같은 거부할 수 없는 육체적 욕구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며, 이제 내적 신체 자극에 반응하여 소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꿈들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제가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꿨던 그 꿈이 뭐를 되게 맛있는 거 먹는 꿈을 꿨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것도 거기서는 뭘 못 먹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꿈속에서나마 이제 그렇게 먹는 꿈을 이제 꾸는 겁니다. 그리고 검열이라고 해서 꿈 검열이 목표로 삼는 것은 대부분 비난받을 만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윤리적, 미적, 사회적 관점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이제 윤리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혐오스러운 것들을 꿈에서는 이제 드러나지가 않게 하는 거죠. 웬만하면 검열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거는 꿈속에서도 좀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검열을 하니까. 일단 책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단호하게 부정하는 그것은 더욱 강한 반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동생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것을 제 꿈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요. 저는 지금까지 동생들만을 위해 일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오로지 동생들을 위해 맞이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1년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부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남편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다니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만약에 남편이 죽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이 사라지는 것 같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내가 누이에게 성적 욕망이 있다고요? 정말 웃기는 얘기로군요. 누이와 담 쌓고 산 지 오래됐어요. 우리는 사이가 나쁘다고요. 예, 그 프로이트는 꿈을 통해서 그 욕망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기를 바란다든가 그리고 동생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든가 이런 것들 사실은 그 본인들이 인정하기는 싫은 건데 그 인정하기 싫은 그 무의식적인 게 어, 꿈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꿈에서 나타나는 것과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는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무의식을 꿈이 알려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꿈을 해석해줘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항상 하는 말이 진짜 내 무의식적인 것을 인정을 하라고 이렇게 항상 말을 하면 그렇게 해야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무의식은 그냥 무의식일 뿐이니까 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의 은사인 샤르코 선생도 이처럼 부당한 상황에서 그렇다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개인의 호감이나 반감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그렇게 작동을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프로이트는 이제 뭐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윤리적이거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치 이렇게 성악설을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면 본성 속에 내재된 이기적인 악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은 순수한 존재들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무절제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이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 아직도 전 유럽을 휩쓸고 있는 세계대전을 생각해 봅시다. 또한 현재 문명국에 만연한 그 엄청난 잔인함과 폭력성, 기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대중은 아무 책임이 없고 단지 소수의 야심가들의 선동으로 대중의 야만성이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서도 여러분은 인간의 정신 속에 악이란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서 프로이트는 사람은 그렇게 순수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평화로운 존재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때가 이제 세계대전이 1914년도에 일어나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사람들이 진짜 폭력적일 수 있겠다라고 프로이트는 생각을 한 거죠. 하여튼 여기서 폭력의 어떤 그 본능, 죽음 본능 이런 것들도 사실상 그 20년대 이후에 이제 나온 개념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그냥 묘사만 하고 있는 정도네요. 그 사람의 잔인함과 폭력성에 대해서 파괴 본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꿈의 상징성에 대해서 이제 10번째 강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나 여왕 혹은 위엄이 있는 사람은 부모를 상징합니다. 부모와 관련된 꿈은 경건하지만 자녀나 형제의 경우 작은 동물이나 곤충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은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솟아오르고 누군가를 구출하거나 구출되는 꿈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기차를 타고 가는 것 등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어가는 상태는 어둡고 공포스러운 암시로 대체되며 나체는 옷이나 제복들로 대체됩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이트가 그때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뭐 곤충 꿈을 꾸는 거는 형제와 관련돼 있고 왕의 꿈을 꾸는 거는 부모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문화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실정에서 또 보면은 꼭 이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상의 수는 적은 반면 그에 대한 상징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꿈들의 어떤 대상이 주로 이제 부모나 자식 그리고 형제 넓게 보면 이제 친구까지 뭐 이 바운더리 안에서 다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꿈의 이제 대상은 작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징은 여러 가지로 이제 꿈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분석해 보면 그것은 가족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 또 이제 상징성에 대해서 좀 읽어볼게요. 남성의 성기는 지팡이, 우산, 나무 등과 같이 길고 솟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뾰족한 물건들, 즉 칼 같은 도검류나 소총과 같은 연발 권총 같은 총포류처럼 신체를 파고들거나 상처를 입히는 특성이 있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소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칼이나 총기를 지닌 남성에게 쫓기는 꿈입니다. 여기서 뭐 남성의 성기가 뭐 길고 솟아있는 모습을 한 것들, 우산이나 뭐 지팡이 같은 그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꿈속에서는. 예. 그게 직접적으로 그게 성기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꿈 안에서 또 검열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대체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대체물을 보고 원래 이게 의도하는 게 뭐냐 이거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사다리나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꿈들이 여기서는 뭐 섹스의 상징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또 이제 동화에 대해서도 여기서 같은 방식 꿈을 해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또 작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화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옛날에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옛날에 아빠와 엄마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 집에서도 자기 아들 같은 경우를 이제 뭐 공주님, 왕자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왕과 왕비가 되는 거죠. 이거 동화 속에서도 우리 무의식이 발현됐다. 그리고 탄생은 언제나 물과 관련이 돼 있다. 예, 물 속에 뛰어들거나 빠져나오는 경우 그것은 분만이나 출생을 의미한다. 프로이트는 물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게 자기 어떤 탄생과 관련됐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 어쨌든 인간은 그 수서 동물에서 포유 동물로 진화가 됐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진화론적인 그런 팩트까지 합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꿈 작업, 예. 꿈을 꿀 때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A의 외모를 하고 있지만 B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C를 기억나게 하지만 사실은 D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자세히 보면은 그 어떤 한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네 사람이 한 인물로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네 사람이 뭔가 하나의 어떤 공통점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여자친구가 나왔으면 이 여자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전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또 그 전전에 사귀었던 애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라는 면에서는 그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꿈에서는 복합적으로 한 사람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꿈 사례 분석 한 개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제가 너무 힘드네요. 꿈 사례 분석. 어, 삼촌이 나왔어요, 꿈에. 어떤 사람이. 근데 삼촌은 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태인이 꿨던 꿈이에요. 안식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마치 친자식이라고 되는 것처럼 삼촌은 쓰다듬고 있다. 예, 이런 꿈을 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가 아는 삼촌은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인데, 그렇게 안식일에도 담배를 피울 수 있다면은, 나 또한 저렇게 담배를 피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 또한, 그리고 어머니의 손길을 저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예, 욕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꿈을 프로이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좀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례들은 예, 다시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숨 자고 다시 2부를 녹음을 합니다. 어, 오늘 햇빛을 너무 많이 쬐가지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맥도날드에서 배달하는데. 근데 오늘 너무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얼굴이 완전 빨개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수박 껍데기로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이로 마사지죠. 예, 오이로 이제 얼굴 팩하듯이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얼굴이 좀 얼얼하네. 빨개요 약간. 예. 어쨌든 지금 2부에서 이제 꿈에 대해서 계속 할 건데 어,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꿈의 해석이란 책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또 이런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사실 꿈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한다 해도 그 책에서는 이제 꿈을 분석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영화를 보거나 뭐 여기서 막 소설을 읽거나 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 똑같은 원리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이 책에서도 여러 가지 뭐 실수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신경증에 대해서도 나오고, 꿈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나중에 또 신경증 할 때 말하겠지만은, 그게 왜 어떻게 해서 신경증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도 그거를 풀이하는 방식이 꿈에 해석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죠. 예.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뭐 영화 같은 데서 저거는 왜 저렇게 했지 또는 저게 뭐 상징하는 바가 뭐지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꿈 해석하는 거하고 완전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이트의 꿈 해석이라는 책을 언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의 어떤 심리를 유추하는 거에 있어서 또 문화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제가 또 이 꿈에 대해서 또 한 개 또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바로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꿈에 나왔거든요. 그 횡단보도에 내가 딱 있는데 걔가 갑자기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만났는데 진짜 걔는 이제 갈 길 가고 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딱 만나니까 그게 사실은 좀 반가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 좋게 헤어졌으니까 뭐 사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냐면 음, 일단은 예전보다 아기를 낳고 키우니까 몸이 좀 뚱뚱해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고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막 주근깨 같은 게 빠바바박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내가 애가 좀 많이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걔한테 내가 뭘 했냐면은 그래 잘 살아 이렇게 하면서 안녕 이렇게 하면서 딱 헤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꿈 꾸고 나서도 내가 되게 기분이 되게 묘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이제 거의 걔랑 끝내는 그런 꿈이고 또 무의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가 꾸는 꿈들이 아마 다 이런 식으로의 꿈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예시를 또 이제 책에 나오는 걸로 예, 한번 또 들어볼게요. 예. 어, 1910년도에 뭐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이 프로이트가 또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 내용이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티빙겐 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제 갈색의 닥스훈트 사냥개가 달려들어서 발 뒤꿈치를 물었대요. 이 나를 물고 놓지 않는 개를 떨쳐내기 위해서 몸을 막 흔들어 댔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느낌이 아니었대요. 되게 그 닥스훈트가 자기를 물고 늘어지는 게 되게 좋았대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노파 몇 명이 이를 드러내고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예, 이런 꿈인데 이 꿈에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프로이트한테 뭐라고 말했었냐면 자기가 평소에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됐었대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여잔데 근데 어떻게 다가갈 방법이 없었대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맨날 데리고 오는 그 개가 있었는데 이 개가 어떻게 하면 좀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꿈에서 나오는 노파가 있잖아요. 웃었던 그 노파는 이제 그 여자를 대신해서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꿈에서는 그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그 여자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꿈은 이런 식으로 나타,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꿈의 어떤 요소를 본래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의 꿈에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 꿈을 꾼 사람이 어, 그 꿈에 대해서 자기가 좀 설명을 약간 해줘야 돼요. 단순히 꿈을 분석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직접적인 연상을 통해서 실마리를 제시하거나 좀 많은 자료를 내놓아야지 어렵지 않게 이제 그 꿈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꿈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된 어떤 사물이라고 하더라도 본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A를 나타내는 어떤 대상이 B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B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A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의 공통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분석하실 때 고려를 해야 된다고 프로이트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증으로 이제 돌아갈 건데 그거 하기 전에 프로이트가 어떤 자기가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프로이트는 그 대기실하고 진료 보는 데하고 대기실하고 그 중간에 사이에 이중문이 있었대요. 근데 이 문을 닫지 않고 들어오는 환자들이 종종 있어서 그때마다 문을 닫고 들어오라고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음, 진료실에 들어온 사람이 대기실에 다른 사람들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문을 열어두고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프로이트가 되게 유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손님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프로이트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 유명하니까 프로이트가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병원이 허행하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존경심을 가지고 왔는데 그 병원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에 좀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 자기가 이때까지 기대했던 거에 대한 그 마음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그 대기실하고 진료실 사이의 문을 닫지 않는 거다라는 게 이건 약간 소심한 복수인데 브로이트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예. 아마 그 환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또 그거를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예를 한 게 또 재밌는 예인데 음, 그 어떤 젊은 장교가 찾아와서 자기 장모님이 어떤 병을 좀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 장모님은 어 지금 그러니까 남편을 되게 의심하고 맨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되게 바람을 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어떤 누군가 자기 하녀가 그 저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그 정황이 담긴 그 편지를 딱 전해줬고 그 편지를 읽고 이제 그 장모님이 그랬는데 사실상 근데 장모님은 그게 이제 정황상 그 편지가 음모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하녀가 평소에 되게 싫어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라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익명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 딱 정황상 의심이 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편지에 있는 내용만으로 이제 자기 남편을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좀 분석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이 환자가 자신의 망상을 뒷받침해줄 익명의 편지를 써 지도로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예. 그녀는 자기가 사위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거의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사실은 그 장모가 자기 사위랑 이제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을 프로이트가 알아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만약에 남편이 자기가 이제 젊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남편이 역시 젊은 처녀와 연애하고 있다면 분명히 자기가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의심을 하고 망상을 하고 남편을 뭐라 하고 왜냐면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근데 사실 그때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보수적인 사회니까 거기에 이런 뭐 사위가 되게 멋있는 사위가 들어오면은 그냥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졌다. 예.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의심을 하는 신경증에 걸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 신경증의 증상은 실수 행위와 꿈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그 실수나 신경증이나 꿈과 그 원리는 다 똑같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예가 나오는데 그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30살쯤 되는 어떤 부인이 하루에도 몇 차례나 매우 특이한 강박 행위를 되풀이한다. 자기 방에서 나와 옆방으로 달려가서 그 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 옆에 기대서서 초인종을 눌러 하녀를 불러내고 그리고 하녀에게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시키지 않은 채 돌려보낸 다음에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곤 했다. 어, 이 여자는 10년 전에 그 나이가 되게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첫날 밤에 그가 그 성불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이제 관계를 시도했지만 실패를 하고 남편은 하녀한테 창피를 당할 수 없다며 잉크병에 담긴 붉은 잉크를 침대보에 쏟았죠. 그런데 그런 흔적이 자연스럽게 남아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쏟게 됩니다. 그 여자 환자는 하녀를 두 번째 방에 탁자로 데리고 가서 탁자 덮개 위에 있는 커다란 얼룩을 보여주면서 하녀가 이제 그 얼룩을 볼 수 있게끔 탁자에 기대서곤 했다 이 말인데 이게 프로이트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그 환자가 자신을 남편과 이제 동일시해서 그 방과 방 사이를 넘나드는 행위를 흉내내면서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녀가 침대와 침대포를 탁자와 탁자 덮개로 대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지만 꿈 상징에서 자주 등장했던 탁자는 침대를 의미하고 탁자와 침대는 모두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대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박 행위의 핵심은 그녀가 얼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녀를 불렀다는 것, 침대볼을 대체한 탁자 덮개의 올바른 위치에 잉크를 쏟아 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이제 저는 엉뚱한 위치에 잉크를 쏟았는데 이 환자는 올바른 위치에다가 잉크를 쏟고 하녀에게 보도록 하는 것이 이제 남편의 성불구를 바로 잡는다라고 무식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그녀의 강백한 행위는 남편이 하녀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는 성불구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강박은 꿈과 같은 방식으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불행으로부터 남편을 구해내려고 하는 심리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증도 되게
재미가 있어요. 이걸 알고 보면 그 여성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그 하녀한테 그 식탁보를 보이는 그런 자기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행동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랑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이 병의 가장 내밀한 비밀은 그 자신의 병을 통해서 남편이 나쁜 소문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별거 중이던 자신을 좀 정당화시키고 남편이 혼자만의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뭐 정확한 이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야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해야지 지금 남편이 그 별거가 좀 정당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착이라는 또 용어가 나오는데 외상성 신경증은 외상을 가져온 사고 순간에 고착된다.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꿈속에서 규칙적으로 외상적 상황을 반복하거나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발작을 보이기도 한다. 이게 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외상이 트라우마잖아요. 예,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뭐 악몽을 꾸거나 그 되게 안 좋았던 거를 반복하는 어떤 꿈을 꾸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신경증은 외상적 질환과 똑같이 다룰 수 있으며 강렬한 체험을 감당하지 못해 무기력해지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환자가 강박 행위를 반복하고 있을 때 자신의 행위가 과거의 체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프로이트는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어떤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무의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 신경증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낫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환자의 마음속에는 이제 증상의 의미를 숨기고 있는 명확한 무의식적 과정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의미가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의식적 과정을 의식으로 끌어내면 증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정확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의 무의식적인 거를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무의식적인 과정을 의식으로 안다면은 그 이런 여러 가지 신경증을 없앨 수 있다. 여기서 뭐 신경증이라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그 신경증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뭐 DSM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공황장애, 우울증, 뭐 조울증, 강박증 이런 모든 게 그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대체적으로 이걸 다 포괄적으로 지금은 분류가 잘 돼 있어서 신경증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분류가 없고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냥 마음 때문에 그 병이 나타나는 걸 다 신경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에 보면 또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이때까지 우리 인류가 살면서 인류의 자존심을 위협하는 세 가지라고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거는 전 다른 책에서도 나왔는데 첫째가 이제 지구는 광대한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인류의 자존심을 위협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다윈의 연구에 의해서 인간은 단지 동물계에서 진화한 존재이며 동물적인 본성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학은 자아마저도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니며 자신의 정신활동 내에서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역시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다. 우리는 우리 무의식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항과 억압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숨기려고 한다. 머리가 좋은 어떤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체면술을 이용하면 환자의 감정을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체면 상태에서는 환자의 저항을 의사가 거의 알아차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체면으로 치료를 할 때도 그 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는 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거짓말하는 거는 그래도 그 의사가 좀 미묘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체면 상태에서 거짓말하는 거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여성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그 여성의 목표는 성적 욕구의 충족에, 증상들은 환자의 인생에서 채워지지 못한 성적 만족의 대체물이다. 그 부인은 남편의 성적 결함으로 인해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지만 남편에게 성실해야 했습니다. 강박 증상은 그녀가 원했던 것을 주었으며 특히 성적 무능력이라는 남편의 결함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근본적으로 꿈과 마찬가지로 욕망 충족에 뜻합니다. 신경증도 하나의 욕망 충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인간의 성생활의 챕터에서 또 계속합니다. 성적 충동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우려는 욕구는 현실에서 겪은 좌절 때문이다. 정상적인 성적 만족을 현실에서 얻기 어렵거나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평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성도착적 충동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뭐 동성애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성도착적인 비정상적인 걸 말하죠. 그런 충격들이 나타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어, 정상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힘들어서 이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연애를 할 수 없으니까 동성애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브레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유아는 어머니의 젖을 빠는 행위를 그만두고 자신의 신체 일부분으로 대체한다. 엄지손가락을 빨거나, 예. 만약 어린이가 성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도착적인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성이 어떻게 해서 생식 기능으로 연결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키스라는 행위도 성기관을 대신한 두 개의 성감대가 결합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키스를 도착적 행위라고 하지 않는다. 그 어린아이가 엄지손가락 빠는 것도 포인트는 성도착적인 행동이다라고 봤네요. 그리고 이거랑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착적인 행위랑 애가 엄지손가락 빠는 거랑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우리가 키스를 하는 것도 성도착적인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잠재기라는 어떤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6살이나 8살 이후가 되면 어린이들의 성적인 성숙 과정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잠재기라고 부른다. 신경증 환자들을 그렇게 자주 괴롭히는 것이 제의식인데 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천 하나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여튼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의식의 원천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발달 과정에서 고착이 강해질수록 충동의 기능은 과거에 집착했던 지점까지 퇴행함으로써 외부의 난관을 피하려고 한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큰 집단을 떠나서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다가 강력한 적과 마주치거나 두들겨 맞았다면 이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 뭐 대행을 왜 하느냐면은 그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떠나서 이동을 하는데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하거나 할 때 거기서 강력한 적과 만나서 맞았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과제를 그 시기에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시 옛날로 되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좌절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신경증에 걸리는 것은 자신의 리비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저는 이 경우를 좌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증상들이 바로 좌절된 만족감을 대신합니다. 그 신경증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 좌절된 어떤
만족감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증상들은 분명히 하나의 어떤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게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좀 바로 잡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오로지 그 증상이 나타나면 괴롭다라고만 알고 있죠. 그리고 프로이트가 말하는 승하라는 개념은 대상을 바꾸거나 대체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성적 좌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병적인 요인에 강하게 맞설 수 있는 것. 이 과정에서 성적 만족을 위한 노력은 부분적인 쾌락이나 생식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고 다른 목표를 추구하게 된. 우리는 이 과정을 승하라고 부름. 프로이트는 이런 식으로 승하를 또 정의를 했네요. 그 한마디로 쾌락이나 욕구를 포기하고 뭐 우회해가지고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걸 이렇게 다 성적으로 연관을 시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예가 그 어떤 주인집과 그 주인집을 관리해주는 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딸들은 어렸을 적에는 그냥 어리니까 같이 이제 어울려 놀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집은 되게 잘 살았겠죠. 그리고 되게 엄숙하고. 근데 관리인 집 딸들은 한마디로 지금 뭐 경비나 이런 하여튼 관리인 집 딸은 자기한테 어떤 뭐 그렇게 큰 도덕적인 기준 같은 게 없었겠죠. 이 아이들은 어렸을 적에 서로 부부놀이를 하거나 서로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쳐다보고 자극하기도 하는 그런 놀이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같은 체험을 했음에도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서로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운명이 다르다라는 거는 한 사람은 옛날에 그렇게 놀았던 것에 대해서 되게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집 딸이 봤을 때는 예전에 그렇게 놀았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겠죠. 관리인집 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한 사람의 자아는 발달한 반면 다른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다. 관리인의 딸에게 성행위는 어린 시절이나 성인이 된 후에도 자연스럽고 별 문제가 없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집주인의 딸은 자신이 받은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어, 그 교육은 여성적인 순결함과 경건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실제로 자아가 강한 거는 관리인집 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관리인집 딸은 자신한테 어떤 어렸을 적에 뭐 그런 성도착적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 같은 걸 안 가질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뭐 그냥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거니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인집 딸은 어, 항상 여성은 순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른들한테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게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가 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또 왜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읽어볼게요. 우리는 앞에서 신경증이 자신의 과거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고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 시기는 바로 리비도가 만족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신경증 환자는 그러한 시기를 찾아 자신의 인생을 샅샅이 뒤집니다. 자신의 기억을 통해서 또는 이후에 받은 영향으로 그 기억을 재구성하면서 젖을 빨던 때까지라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증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유아기에 느꼈던 만족의 형태 유형을 반복합니다. 이때 증상은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검열에 의해서 왜곡되고 대체로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증상은 이제 신경증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 느끼는 만족감의 본질은 현실에 동의 없이도 쾌락을 추구하겠다는 자주성의 회복이며 이것은 백일몽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백일몽이 밤에 꾸는 꿈의 핵심이며 전형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백일몽이라는 거는 우리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단순한 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경증이 백일몽과 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를 프로이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비도는 모든 억압된 고착들로 가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단지 환상 속으로 후퇴하기만 하면 됩니다. 리비도가 환상의 세계로 돌아가는 단계는 증상 발전 과정의 중간 단계로 아직까지는 무해하며 환상에 지나치게 축적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리비도의 축적은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외면하고 과도한 심리적 에너지를 환상에 부여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예를 또 프로이트는 설명을 합니다. 이게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한 여자의 예가 나오거든요. 일단 책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아는 신경증으로 도피함으로써 일종의 내부적인 질병에 의한 이익을 얻습니다. 이런 유형들 가운데 흔한 사례,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거의 항상 신경증이라는 탈출구를 찾습니다. 위안을 얻으려고 다른 남자를 사귀기에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도덕적인 경우,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편과 헤어질 정도로 강하지 못할 경우 신경증으로 도피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거나 더 나은 남자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신경증에 걸립니다. 또 성적인 목적 때문에 아직도 남편에게 매달린다면 신경증은 탈출구가 됩니다. 그녀는 의사를 찾아 나섬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외출도 할 수 있고 결혼의 속박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경증이 생기는 원인은 남편의 폭력 이제 때문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신경증에 걸리면 좋은 점은 뭐냐고 하면은 이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외출도 할 수도 있고 남편의 속박에서 잠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신경증 증상이 이익을 주는 한 자아는 신경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자아는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증상에 수반하는 고통의 갈등은 고통만큼이나 큰 것이면 보통 불쾌감은 더 늘어납니다. 자아는 증상 때문에 느끼는 이 불쾌감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질병을 통해 얻는 이익을 포기할 생각이 또 없습니다. 결국 자아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능동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질병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의 개념을 좀 잡아가야 되는데 이 여기서는 이 아내가 신경증이 있다라는 건 자기 자신도 되게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경증을 포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게 신경증이 있으니까 자기가 병원도 가고 외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중 메시지가 되는 거죠. 신경증을 낫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데 사실은 이 여자는 더 자기가 아프기를 원하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한 개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되게 걸렸어요. 근데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된 계기가 자기가 우울증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울증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우울증을 통해서 얻는 또 이익을 포기할 생각은 또 없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 책에서 한 아랍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번 책을 또 읽어볼게요. 아랍인이 깎아지는 듯한 산비탈 외길에서 낙타를 타고 가다가 성난 사자를 만났습니다. 아래는 낭떠러지이고 앞에는 굶주린 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는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그러나 낙타는 달랐습니다. 낙타는 등에 탄 사람과 함께 낭떠러지로 뛰어내렸습니다. 이처럼 신경증이 주는 도움은 대체로 환자에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서 계속 말했듯이 우리가 신경증에 걸리는 이유는 그 신경증이 주는 이익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아랍인이 낙타를 타고 낭떠러지에 있는데 성난사자를 만났죠. 근데 성난사자를 만났는데 피해야 될 건데 그 사자를 피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낙타입니다. 낙타는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면에서는 좋겠죠. 성난사자를 피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 내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낙타는 우리 입장을 별로 고려 안 해요. 그 신경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 입장을 별로 고려 안 하고 내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하지만 어떤 상황을 또 해결해 주기도 하죠.
증상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인생에 적절히 대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간이 자신의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서 이렇게 낙타를 움직이게 되는데 낙타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안 좋다라는 거죠.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은 운명과 명예롭게 싸워서 지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경증에 맞서서는 되든 안 되든 일단 용기를 내야 된다. 이런 거를 프로이트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사실상 많은 심리학자들로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신경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비슷한 사례의 환자들을 다룬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프로이트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신경증이 안 생기고 한마디로 신경증의 원인은 성생활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단순히 이거에 따라서 신경증을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 성생활 자체가 거의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당시 저는 모든 신경증 질환이 언제나 성생활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재산을 잃거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신경증 질환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증 질환에 걸리는 것은 그의 자아가 리비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결론은 강한 자아가 우리 신경증을 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강한 자라는 것도 아까 말했던 그 주인 집단 말고 관리인 집 딸처럼 그냥 인생에 있어서 뭐 자기한테 특별하게 부여된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인 기준 같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뭐 크게 뭐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없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 자아가 강하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증상들은 리비도 때문에 발생하며 결국 증상들은 리비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대리만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는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가 어떻게 생기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안이라는 감정은 인생 초기에 겪는 특별한 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생 당시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서 엄청난 자극을 받는데 이는 불안의 원인이자 최초의 지독한 불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엄마에게서 분리될 때 처음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첫 불안이 반복되는 경향이 많은 세대를 거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프로이트는 그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릴 적에 엄마랑 둘이 같이 있다가 이제 딱 분리되는 이 순간의 불안이 다 정리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보면 프로이트가 좀 엄청나게 결정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욕을 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이건 사실상 뭐 알 수도 없는 내용이고 하니까 어, 일단은 불안에 대해서 뭐 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어쨌든 대충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길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정신 분석을 하는 게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치료 효과가 더 좋을까라는 것에서 이제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환자의 노력을 들 수가 있으며 이 노력이 환자가 우리와 함께 치료 과정에 잘 참여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해석을 통해서 환자의 지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의 지성을 통해서 저항을 더욱 쉽게 찾아내고 무의식의 언어로 번역된 억압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자기 환자가 일단 자기가 스스로 건강해지고 싶어 한다는 그 의지도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 어떤 지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 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고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신경증이
더 잘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으로도 치료요법이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집단이 있습니다. 편집증, 우울증, 조발성 치매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정신분석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되게 신기한 거는 프로이트가 우울증 같은 거를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흔한 병이잖아요. 내가 알기로 프로이트 자체도 그 우울했던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책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프로이트 자신이 좀 우울증 비슷한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스스로도 이제 다른 거는 치료했겠죠. 불안이나 뭐 공황장애 이런 거는 치료했어도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자신 없어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정신분석으로는 뭐 조발성 치매라는 말을 옛날에 이제 정신분열을 이제 조발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책에서는 다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좀 거의 다 다른 것 같고, 일단 한 가지, 우리는 환자들이 다른 문제뿐 아니라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편견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났을 때 환자 스스로 성적 자유와 금욕 사이에서 적절한 입장을 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치료의 성과에 대해 떳떳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을 성공적으로 배운 사람이 반인륜적 행위를 계속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대체하고 무의식을 의식으로 해석해내는 일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억압과 함께 증상이 나타나는 조건들을 없앨 수 있으며 병이 되는 갈등 역시 해결될 수 있는 정상적인 갈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핵심은 여기서 또 얘기를 하면은 항상 계속해서 지나치게 반복을 하고 있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대체한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걸 의식으로 끄집어내기만 하면은 그게 신경증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이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번에 너무 좀 지루한 책들을 많이 했는데 다음에 좀 재밌는 책을 한번